자, 이제 60번. 갑은 을회사와 공사비 10억 원의 공장 건축의 도급 계약을 맺고 공장을 완공하고 을회사가 보존 등기를 하였으나 잔금 5억 원을 받지 못하여 완공 후에 위 공장을 점유하였다. 공사비 때문에 공장을 점유한 거죠. 그런데 공장은 완공과 동시에 병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갑의 점유 직후에 경매가 진행되어 이를 매수한 정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옳은 것은 1번 채권 발생 후에 공장을 점유한 갑은 공장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맞아요? 주장할 수 있죠. 2번 갑이 공장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있었더라도 공장을 점유한 이상 유치권은 성립한다. 그래요? 불법 점유일 때에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지요. 3번 병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공장을 점유한 갑은 매수인 정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요? 경매 개시 결정으로 인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저당권 설정 기준이 아니에요. 따라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전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고 이후 경매 개시 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거잖아요. 저당권 기준이 아니라 요거 기준이에요.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점유를 하게 되면 여기서 유치권이 성립된다면 이때는 이거 가지고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그 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 기준이 아니라 경매 개시 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에요. 경매가 개시 결정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은 압류의 명을 하게 됩니다. 압류를 반드시 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됐다는 게 압류됐다는 뜻이에요. 저당권 기준이 아니라. 따라서 주장할 수 있고요. 4번 갑이 정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정에게 직접 공사 잔금 5억 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뜻한다? 아니죠.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것이지 변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5번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갑으로부터 공장의 점유를 위탁받은 무가 을회사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반환을 청구한 경우 무는 이를 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61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유치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간이 변제 충당을 허가한 경우 간편하게 변제 충당하라는 거예요. 유침을 네가 가져라 그 얘기예요. 그럼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아니라 등기 없이 당연히 이전됩니다. 2번 거래상 다른 부분과의 분할이 가능한 경우 부동산 일부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분할 가능한 경우에도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인정된다 그랬죠. 2번이 정답. 3번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되더라도 건물 점유자가 건물의 원시 취득자에게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불법 점유일 때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4번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유침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없다. 아니죠.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승낙 없이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경매는 할 수 있으되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지금 11번의 정답은 2번. 62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새로운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니은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그쵸? 니은 맞고요. 디귿 저당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을 압류하기 하면 그 목적물이 과실에 대해서 그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아요? 저당권은 과실에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죠. 그러나 압류하면 미치죠. 문제는 제3자가 그 과실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제3자에게 통지까지 해야 됩니다. 압류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리을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양도인은 피담보 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양수인이 말소 청구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죠.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 근데 양도인이 말소 청구하는 것은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이때는 채청이죠. 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권리다라는 게 판례죠. 그래서 62번에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리을 4번입니다. 63번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1번 저당 목적물에 가름하는 금전의 인도청권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그 금전이 물상보증인에게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물상대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급 또는 인도 전에 해당 목적물을 뭐 해야 되죠? 압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미 지급이 돼버렸어요. 보상금이 수용되어서 보상금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기존에 예를 들어 갑이 저당권 설정자인데 이게 수용이 됐단 말이죠. 수용돼서 수용 보상금이 발생했을 때 그 보상금에 대해서도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물상대위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용되어서 수용 보상금이 얘한테 지급되기 전에 이걸 압류해야 되는데 이미 지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압류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재산. 그것 재산하고 이 수용 보상금하고 어떻게 되죠? 섞인다 그거예요. 섞이면 안 돼요. 특정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금고에 1억 원의 현금이 있어요. 금고에. 그리고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이것도 또 1억 원을 빌린 거예요. 예? 그러면 저당권자가 이 부동산이 수용되면 이게 이제 금전채권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1억 원을 여기다 넣게 되잖아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 수용되어서 2억 원이 생겼다. 그럼 2억 원을 여기다 넣게 됐잖아요. 그럼 총 3억이 되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 저당권자가 담보 잡은 그 2억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에서는. 왜냐면 다른 거고 섞였으니까. 근데 우리 상식에는 여기 금고에 있는 1억 원하고 수용보상금 2억 원을 얘가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3억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그 3억은 이거 포함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법은 달리 인식해요. 법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이 금고 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거를 담보 잡은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채권에 담보된 그 채권의 목적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재산과 섞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억 원 중에서 이 사람의 2억 원이 어떤 돈이냐 이거예요. 법에서는 그걸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이거를 압류하라는 거예요. 왜? 이 1억 원에 대해서는 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이게 2억이고 1억 원이 금고에 원래 있었고 2억 원이 금고에 새로 들어갔을 때 이게 총 3억 원이 되었다면 이거는 이 재산하고 완전히 별개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법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해요. 왜냐하면 저당권자가 담보 잡은 건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의 가치가 지금 다른 재산하고 섞여버리잖아요. 그럼 특정성을 상실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되는데 압류 전에 이미 지급이 돼버렸죠. 네. 그럼 물상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물상대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봐봐요. 이 저당권자가 요거 인도하기 전에 2억 원의 수용보상금을 얘가 압류를 했어요.
그러면 압류된 재산 속에는 자기 채권 1억 원을 변제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된 경우에요. 줘버렸으니까. 네. 압류가 너무 늦었어요. 네. 그럼 그만큼 얘 입장에서는, 이 소유자 입장, 갑의 입장에서는 지금 저당권자에게 1억 원 뺏겨야 되는데 안 뺏고 지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는 안 되더라도. 그래서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거지 우선 변제를 주장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물상대위가 안 되니까. 자, 2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됩니다. 3번.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된 경우에도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맞아요? 압류는 제3자가 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압류를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도망가지 못하게 꽉 붙들어 놓는 게 압류라는 거예요. 압류. 잡아놓는 겁니다. 다른 거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 4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해 저당권 설정자가 치르간 화재보험 청구권에 대해서도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5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등기도 원칙적으로 이거 아니잖아요. 응? 맞아요? 네. 잠깐만요. 지금 63번이죠? 아, 63번인데 제 건 왜 이렇게 돼 있지? 맞아요? 5번?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될 수 있다. 맞아요? 그쵸?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 할 수 있죠. 자, 64번입니다.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교환계약은 유물계약이다. 예? 유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이라 그랬잖아요. 물물교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교환은 낙성입니다. 2번. 전형계약중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맞죠?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맞고요. 매매계약은 쌍무, 임대차는 유상. 64번 문제는 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64번을 그냥 주는 문제로 줬냐면 63번이 어렵잖아요. 63번 같이 어려운 문제는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찍으시면 돼요. 찍으시면. 그 60번 문제도 난이도가 좀 있죠. 그런 것들은 찍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하여튼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40문제 중에서 민법 40문제 중에서 몇 문제만 풀자. 예? 40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32문제 가지고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럼 8문제는 어떻게 해요? 예? 버리자. 포기하자. 8문제를 포기하는데 8문제 이건 뭐 찍어도 되는 거고 상관없어요. 근데 41번부터 무조건 48번까지는 찍자 이러시면 안 되는 거고 문제를 읽으시다가 심상치 않네 그럼 과감하게 버리시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점수를.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뭐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그 문제 한 문제 풀려고 몰입하면 그거에 5분 10분 잡아먹는 거 그냥 일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학개론도 마찬가지죠. 학개론도 몇 개는 찍으면 돼요. 8개 찍으면 돼요. 그럼 어떤 걸 찍느냐 그랬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연습을 한 거예요. 문제를 쭉 풀다가 만만치 않다라는 느낌이 와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콱 찍고 넘어가야 돼요. 그때는. 과감하게. 그래서 몇 문제 널널하게 8문제 찍고 가자. 어차피 그거 풀어도 못 맞춰요. 그리고 아주 쉬운 문제인데 실제 시험장에 가잖아요. 도저히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예컨대 이런 거 있었어요. 과거에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지금은 저도 나이 들어서 그런지 시험장에 못 가겠어요. 이제 힘들어가지고.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시험장에 직접 들어갔어요. 가서 정답 발표 때문에 다 풀고 그리고 나와서 바로 발표해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빨랐어요, 정답 발표가 제가. 시험장에서 바로 풀고 난 다음에 바로 발표하니까. 그래서 제가 푸는데 아무리 풀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나중에 가서 이제 쉬었다가 다시 보는데 이게 낙약자고 이게 요약자들란 말이에요.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근데 이제 갑은 무조건 요약자, 그런 낙약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문제를 막 푸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계속 풀어도. 한참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실제 시험에서. 그래서 아주 해먹은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되게 쉬운 문제도 여러분이 풀다가 내용을 잘못 읽거나 오해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있으면 답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애시당초 찍어버리자는 거예요. 네? 그럼 시험 볼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3번을 하는 거예요. 3번. 3회독을 하는 거예요. 자, 한 문제당 1분이에요. 그러면 1차 시험 우리 몇 분 주죠? 100분 주죠. 한 문제당 1분이면 1분 내에 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이 37번을 풀고 있어요. 그럼 시간이 대략 얼마 지났어야 돼요? 40분 전후로 지났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37번 풀고 있는데 시간이 지금 50분이 지났다. 그럼 난리 난 거예요, 이거. 이해되셔요? 그럼 빨리빨리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시간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시험장 넘길 때마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 쉽잖아요. 계산하기도 쉽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팍팍 찍어가고 나머지 풀 수 있는 문제 쫙 풀었어요. 그러면 몇 분 걸려야 돼요? 80분 걸리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찍은 문제 있잖아요. 찍은 문제는 문제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요거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마킹 들어가는 거예요. 마킹 들어가요. 그럼 첫 번째는 한 문제당 1분씩 풀고, 두 번째는 큰 문제는 그대로 마킹지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하시냐면 요 찍은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순서대로. 그 중에 하나 건질 게 있을지 모르니까. 네? 그럼 우리 8문제 찍었잖아요. 8문제 빼고 다 마킹 끝내놓은 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 끝났고 2차적으로 한 번 더 읽어봐요. 푸 문제는 내비두고 다 풀었으니까. 그럼 그 찍은 문제 2차적으로 이것까지 문제를 계속 풀어놓고 있다가 하나 풀고 바로 마킹 올리고, 하나 풀고 마킹 올리고, 찍든지 해가지고 마킹 올리고, 제일 만만하다 싶은 거, 내가 이거 집착하면 풀 수 있겠다 싶은 거 하나 남겨놓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그러다가 시험관이 왔을 때 찍고 놓으면 돼요. 그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을 이렇게 최소 2번 이상은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까지 하면 3번 보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요령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 하다 그랬어요? 65번.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합치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해서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죠? 객관적인 합치가 되려면. 2번. 승낙자가 청약에 변경 가하지 않고 조건만 붙여서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다.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 될 뿐이지 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니죠. 3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을 한 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으면 계약은 성립하죠. 4번. 민법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만을 규정하고 있다. 아니죠? 의사실현이나 교차 청약도 규정하고 있죠. 5번. 관습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성립 시기는 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아니라 사실이 있은 때에 성립하죠. 의사실현에 따른 계약 성립. 자, 66번. 동시이행의 항의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맞죠? 변제가 선이행 의무입니다. 니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에 대해 심리할 수 있다. 원용한다는 건 재판에서 주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하지 않는다 그랬죠? 맞습니다. 디귿.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지체한 채 동시행 관계인 잔금 지급일을 경고한 경우
매수인은 이때부터는 중도금에 대해서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봐봐요. 3월 1일 날 계약금 지급하고 4월 1일 날 중도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요건 이행 지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월 1일 날 잔금을 줘야 되는데 잔금을 역시 안 주고 이쪽도 등기를 잔금 안 주니까 등기를 안 준 거예요. 그럼 요때 이후부터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여기서 발생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지체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때 동시행 관계 쓰는 건 매도인의 의무와 뭐겠어요? 재산권 이전의 의무가 있겠죠. 이 의무와 동시행 관계 쓰는 건 뭐예요? 중도금과 잔금 플러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이 세 가지가 등기와 동시행 관계가 서게 된다. 따라서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는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는 동시행 양면권이 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티귿 보시면 66번의 티귿.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지체한 채 동시행 관계인 잔금 지급일을 경과했다면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는 중도금에 대해서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맞고요. 리얼. 쌍무계약에 있어서 한 번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진 동시행의 항변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전부입니다. 67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했는데 토지가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됐다. 후발적 불능이죠. 자, 이 경우라면 면하고 면한다.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는데 다만 매수인으로서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건 선택하는 겁니다. 1번. 을은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해지하려면 해지권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건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아니죠.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2번.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갑의 수용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대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3번.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하고 면하니까. 4번. 을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실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 적용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후발적 불능입니다. 5번. 을은 갑의 수용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죠. 대상 청구권입니다. 68번.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 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도록 을과 약정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1번. 갑이 합의 내용을 병에게 통지하면 병은 을에 대해서 매매 대금 채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낙약자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권리를 취득하는 거지 통지한다고 취득하는 건 아니죠. 2번. 갑병 사이의 법률관계,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효력을 상실했다면 을은 병에게 항변권 행사할 수 없죠. 낙약자는 대가관계를 가지고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3번. 갑의 채무 불이행으로 을이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없죠. 원상회복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갑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익의 의사표시란 병은 을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두 가지. 이행 청구 아니면 손배청이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더라도 병이 전인 경우에 병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틀렸죠? 제3자에게 무효 주장할 수 있다. 보상관계 기인한 사유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5번 틀렸습니다. 68번의 정답은 3번. 69번.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그 일방은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2번.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됐다면 매수인은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아요?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그럼 뭐야 이거? 예? 채권자의 귀책 사유잖아요. 채권자의 귀책 사유. 채비나 수불이에요. 그럼 면허가 안 면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매수인은 불능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지가 부셔놓고 불능을 이유로 해지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3번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원상 회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원상 회복이고 원상 회복은 원물 반환이에요.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 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면한다. 해제하면 5번 계약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죠. 자, 70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번 매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갑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예요. 실제 손해. 입증해서 청구받아야 돼요. 근데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게 번거로우니까 미리서 위약금에 특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위약금 특약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에 계약금 손해배상으로 바로 청구하는 게 아니고 실제 입은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해야 된다. 1번 맞습니다. 2번 위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보행 내의 토지인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해약금 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3번 을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갑은 계약금 1,000만 원을 을에게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건 양아치죠. 갑이 1,000만 원을 주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100을 제공해야죠. 2,000만 원. 그죠? 거기다 써서 양아치. 4번 매도인이 그 의무 이행을 거절함에 대해서 매수인이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을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행에 착수 전이라면 가능한 거예요. 소송 제기했다는 말은 자기 권리를 행사한 거지 의무 이행과는 무관한 겁니다. 5번 을이 중도금을 지급했더라도 갑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을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요? 자기든 상대방이든 누구든 이행에 착수가 있게 되면 누구든 해약금 해제는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71번 갑이 1만 제곱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했다. 옳은 것은 1번 토지 전부가 병의 소유고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악의 매수인은 해제권 행사할 수 있지요. 2번 토지 2,000제곱미터가 병의 소유이고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죠. 따라서 악의 을은 대감청할 수 있지요.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대감청은 선악이 불문하고 다 인정되죠. 3번 토지 2,000제곱미터가 계약 당시 이미 포락으로 멸실됐어요. 일부 멸실이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일 때는 선의만 가능합니다. 담보 책임. 따라서 악의 을은 대금감에 청구할 수 없다. 4번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지상권 때문에 용익권 등의 제한이죠. 그럼 악의 을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죠. 악이라면 해제 안 됩니다. 5번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을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 을은 계약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담보권 등의 제한은 선의하기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71번의 정답은 5번. 72번 매매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 1번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 기한이 있는 때에 상대방의 의무 이행 기한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 동기추. 1번 맞고 2번 목적물이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할 경우에는 어디에서? 인도 장소에서. 3번 계약 당시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더라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죠? 4번 건축의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와 같은 법률적인 제한 내지 장애는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에 해당하죠. 그래서 법물상 장애 그랬죠. 5번 당사자가 매매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되고 그 기간을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72번의 정답은 4번, 73번.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임차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이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됩니다. 2번.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죠. 3번.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한 때는 분할해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연대 책임입니다. 연대에서 차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번 임대인이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맞고요. 5번 부동산 임차인은 임대인과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73번의 정답은 3번, 74번. 을이 갑소유 주택을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갑과 체결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을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맞죠? 2번. 갑의 귀책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칙적으로 을은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갑의 귀책 사유로 해지된 것하고 원상 회복은 별개죠. 원상회복 의무 부담합니다. 3번 임대차 계약 존속 중 주택에 사소한 파손이 생긴 경우 을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수선 의무 부담하지 않는다. 그죠? 4번 원인 불명의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이 이행불능이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그 주택의 보존에 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된다. 맞습니다. 5번 을이 주택의 사용 수익을 위해 갑의 동의를 얻어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시에 갑에 대해서 부속물의 매수 청구할 수가 있죠. 74번의 정답은 2번. 75번입니다. 읽기 싫죠? 네. 그럼 찍는 거예요, 이런 거. 시간 많이 가잖아요, 일단. 자, 어쨌든 75번. 근데 이렇게 길게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길게는 안 나와요. 갑은 을과 을의 엑소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증금은 2억이고 갑은 2021년 4월 1일 입주해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자, 그러면 이건 그림 그려놓고 시작해야 되겠군요. 을 소유 주택에 갑이 임차인으로 왔고 21년 몇 월 며칠이에요? 4월 1일 전입신고. 그 다음에 을은 동년 5월 1일 병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 취득액 7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했다.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고 얘가 5월 1일이에요. 맞죠? 네. 그 다음에 그로부터 1년 뒤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병은행은 저당권을 실행해서 정이 새로운 소유자가 됐다. 그래서 얘가 저당권 실행해서 정이 새로운 소유자가 된 거예요. 별로 복잡하진 않군요. 1번 기억. 갑은 정에 대해서 자신의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맞아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먼저잖아요. 대항력권이 먼저니까 얘는 인수되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니은 2021년 6월 1일 동거 가족이 없는 갑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했더라도 계속해서 X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틀렸죠? 다른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이전을 했다면 대항력 상실합니다. 디귿 갑은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다. 아니죠? 얘가 선택해서 배당에 참여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저당권보다 확정일자가 빠르잖아요. 디귿 틀렸고 리을. 정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한다. 맞죠? 면책적 인수. 그
그러면 틀린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니은하고 디귿 2번입니다. 76번 주택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주택 임대차는 2기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는 3기. 2번 점포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이후 주택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후 임차인,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 건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용도 변경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2번 틀렸고 3번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기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집행 개시의 요건이 아니라 그랬죠. 4번 묵시의 경신의 경우에도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나요? 법정 갱신되면 임대인에게는 무조건 2년이에요. 상인법은 1년이고 다만 임차인만 아무 때나 해지 통고할 수 있고 3월 경과 후에 해지가 되죠. 그래서 임대인은 해지 통고 못합니다. 4번 틀렸고 5번 임차주택에 대한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란 임차인은 배당요구 채권자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배당요구 채권자예요. 그러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임차인은 배당요구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요구 채권자 아니에요. 등기된 임차인은. 자, 그래서 76번의 정답은 1번, 77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소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틀렸죠? 어디가요? 동의 없이.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그죠? 예. 계약갱신 요구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에 다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죠. 근데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잖아요. 그 사유가 있다면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2번 맞죠? 3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기간이 몇 년? 10년. 4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어디가? 세무서가 아니라 법원에. 5번 임대차 계약이 법정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어디가? 3개월 경과 후에. 즉시가 아니고. 자, 78번 가등기 담보법입니다. 기업 귀속 청산의 경우 후순위 권리자는 담보 가등기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될 청산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후순위 권리자가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어요? 청산금에 대해서? 후순위자가 임차인이라면 청산금 범위 내에서 동시행양변권 주장할 수 있죠. 후순위 권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억 틀렸고 니은 가등기 담보 성질상 가등기 담보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양도가 안 돼요? 이건 가등기 담보법상의 가등기 담보권은 뭐예요? 담보물권이잖아요. 그럼 담보물권 양도가 허용되죠.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가담법은 담보 가등기권자에게 경매 청구권과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등 저당권과 유사한 지위를 인정한다. 맞지요? 리을 가등기 담보 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피담 채무에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 평가에게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그죠? 미달하는 경우에는 평가액 통지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자기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뜻을 알리는 것으로 족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 79번 건물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몇 분의 몇 이상, 의결권의 몇 분의 몇 이상 결의로 결정한다.
즉 권리 변동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이에요. 몇이죠? 5분의 4. 자, 80번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병 소유 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22년 4월 1일 을 명의로 매각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 대금을 완납하였다. 그림 그려보면 병 소유 부동산인데 그거를 매수하려는 사람은 갑이에요. 근데 을의 이름으로 낙찰을 받은 거죠. 병락 받았어요. 근데 돈을 갑이 대준 것이죠.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계약명의신탁이죠. 그죠? 1번. 갑은 을에 대해서 X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때는 경매로 넘어갔다면 설령 얘가 악이더라도 얘는 무조건 선의인 거예요. 판례가. 그러면 얘가 신탁자고 수탁자, 약정 무효, 등기 무효인데 얘가 선의라면 등기 유효하지요. 따라서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을이 소유권 취득하니 갑이 을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지는 못하죠. 2번,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건물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얘가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건 뭐죠? 매수자금이죠. 매수자금. 부동산 자체가 아니고. 3번,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선의로 취급한다 그랬습니다. 경매에서는 알았더라도 을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지요? 4번, X건물을 점유하는 갑은 을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 안 되죠. 왜냐하면 매매대금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 못하잖아요. 결단성 없습니다. 5번, X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거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잖아요. 매매 자체는 유효이죠. 채권행위니까. 자, 그래서 80번까지 다 풀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8문제만 찍자. 아시겠죠? 그냥 무턱대고 찍는 게 아니고 읽어보고 감이 안 왔다 그러면 바로 찍는 거예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